네, 우선 오늘의 토론 주제는 대한민국 창업자의 자부심과 고충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5개 회사 대표님들 잠깐 앞으로 모셔서 발표회에서 우리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분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한 번 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구닥 스크류바이 CMO 조경민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및 로봇 리크루팅 서비스를 운영 중인 코멘토의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포테리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페이스랩은 김동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스타트업 헬프미의 대표 박효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자전거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 라이클의 정다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아주 우수한 발표해 주신 5분의 대표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크게 손을 들고 하셔도 되고,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직접 심플로우에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개 먼저 하시죠. 다른 게 아니라 헬프미의 박효연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헬프미 리걸테크 서비스를 출시를 하셨는데 동종업계 변호사분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견제를 받고 있지만 그거는 변호사 쪽이 아니고 법무사 쪽에서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는 어떤 분야 자체가 기존에 변호사가 많이 하던 분야기보다는 법무사가 많이 하던 분야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변호사는 법무사를 포괄하는 개념의 자격이어가지고 이제 더 넓은 범위로 변호사는 다 할 수 있고 법무사는 변호사하는 일 중에 일부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법무사가 주로 하던 조금 간단하고 쉬운 영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분들이 특별히 이제 저희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법무사님들은 전화를 자주 주시죠. 근데 저희가 딱히 특별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만약에 불법적인 거면은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셨겠지만 불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전화를 끊으시거나, 그래도 저희는 회사 앞에서 시위는 안 하시니까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제가 또 하나 여기 먼저 하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구닥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굳이 그게 장점이 있다던가 무슨 베니핏이 있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어요.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필름의 장점이 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케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우선 저희 구닥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 필름 카메라처럼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당 시간을 많이 들였던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 필름 카메라 사진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필름 카메라 현상을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서 사실 요즘 스타트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옵션이랑 더 많은 옵션, 그리고 더 좋은 게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선택지가 정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가 오히려 많아질 경우에는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구닥 앱은 사실 프리뷰도 없고 리뷰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찍는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고, 찍고 3일 동안은 이게
어떤 사진인지 나중에 알 수도 없고 3일 뒤에 친구한테 야 사진 나왔다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는데 야 그거 몇 장 안 나왔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구닥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마케팅은 사실 저희가 서비스가 나온 다음에 이 서비스가 정말 이렇게 좋다고 알리는 것도 되게 훌륭한 마케팅이지만 저희는 사실 기획 단계에서 마케팅을 되게 녹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닥은 정말 사용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망각의 시간 3일 이런 것도 앱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도박을 한 거죠. 이거를 앱에서 보여주면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프레스분들께서 네 많이 계신데 프레스분들도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이런 이야기할 거리를 앱 안에다 숨겨놓고 저희가 대놓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출시 전부터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밑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왜 3일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할 거리를 정말 저희 뭐라 그래야 되지? DC 인사이드나 이런 매체에서도 인기 게시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댓글이나 이런 것도 다 읽어봤는데 2개 빼고 다 악플이었습니다. 뭐 불편하면 다 감성이래 막 이러시고 네 그러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이야기할 거리를 제품 안에 녹여놔서 많은 사람들이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게 좀 더 손쉽게 퍼지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끝으로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연예인들이 몇 분 쓰셨을 때 저희가 막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연예인들한테 막 대박 난 앱이라고 뿌리니까 그제서야 또 연예인분들도 나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쓰시고 연예인분들이 쓰시니까 한류 영향으로 동남아에서 되게 크게 성과를 먼저 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네, 저 뒤에 손 드신 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멘토 그 사업 설명에 해주셨던 분에게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제 직장을 취업하고 싶은 그 멘티들은 많은데 그와 반면에 그 멘티와 짝을 이룰 멘토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멘토는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일 테고 그 분야에 또 직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을 구하는 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때 그 멘토분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지금 코멘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멘토님들은 한 8,000분 정도 되고요. 일단은 멘토님들이 참여하는 동기는 첫 번째가 부담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멘토는 다른 멘토링 플랫폼이랑은 다르게 나한테 직접 질문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은 이 저희 서비스 안에 도착해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이 코멘토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 요인으로 그 멘토님들을 모으고 있고, 두 번째는 멘토링에 참여하면 저희가 소정의 이 멘토님들에게 참여 보상비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멘토링 그 참여에 대한 보상금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실례로 9월달에 이번 달에 가장 많이 그 멘토링 보상금으로 가져가신 분이 150만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코멘토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멘토링에만 한 달 동안 참여해도 100만 원 이상의 지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다른 이 부가 수익 서비스인 뭐 예를 들면은 뭐 카쉐어링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에어비앤비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집이나 차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본인의 그 몸과 키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그 어필을 해서 오히려 멘토님들을 모으는 거는 훨씬 간단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행을 위해서
혹시 한 분만 더 질문을 제가 모시고 나머지는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요걸 진행을 해서 요거의 세션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한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클 대표님 질문이 2개 정도 와 있는데요. 라이클 대표님, 예. 보니까는 직접 라이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지요? 추천하시고 싶은 자전거 코스, 자전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공공 영역인 따릉이와 경쟁하게 된 셈인데 공공 서비스의 영역을 민간이 뛰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아까 발표 중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공공자전거, 뭐 서울시의 따릉이나 뭐 창원의 누비자, 그리고 중국의 오포 모바이크들과 경쟁적인 관계라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시에서 효율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레저나 여행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쉐어링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중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저희의 그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와 향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제가 많이 이용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부산에 자전거 타고 가볼까 하다가 자전거를 팔당에서 빌렸는데 그 과정이 너무 불편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전거에 대해 잘 몰랐는데 잘 알고자 주말마다 이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데, 사실 제가 갔던 곳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은 4대강 자전거길 중에 영산강이 가장 조용하고 깔끔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사실 주말마다 뚝섬에서 정기 라이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0분에서 20분 정도 저희가 모시고 라이딩 행사를 하는데, 뚝섬에서 반포대교를 왕복하는데 우리가 매일 보던 그 장소를 저희가 좀 더 색다른 컨텐츠로 접근을 하고 라이딩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밤 공기가 이렇게 시원한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딩을 원하신다면 주말에 한번 저희한테 오셔서 같이 라이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프미 대표님은 여기에는 질문이 안 올라 있어서 잠깐 제가 패스하고 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경쟁사가 앞으로 등장하시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헬프미 대표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쟁사가 좀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업계가 굉장히 척박하고, 뭐 저희 일부 서비스와는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로톡의 김보난 대표님 이런 분이랑도 요즘 자주 만나면서 이제 친분을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왜 항상 모이면 하는 얘기가 왜 우리밖에 없냐,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온라인 시장으로 법률 시장 가져오려고 하면은 더 많은 경쟁사가 모여서 시너지가 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희 경쟁사가 나타나면 도와줄 것 같아요. 팁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포테리어는 질문이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질문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업계에 얼마 정도 경험이나 또 관련 인맥이 있으신지, 또 한마디로 인테리어 자체에 대한 지식이 대표님 얼마큼 있으신지 하고, 또 찾아보면은 인포테리어랑도 비슷한 어플이 있어 보이는데 인포테리어만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뭐 제가 수장으로서 이끌고 있는데요. 저는 인테리어만 14년을 했습니다. 설계 시공을 14년을 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인테리어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자고 일어나면 경쟁업체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뭐 심지어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도 유사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좋습니다. 뭐 국토부도 좋고 뭐 경쟁업체도 좋은데요. 저는 우리 얼마 전에 최대 경쟁업체가 한 60억 정도 누적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많이 우울해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컬러가 있고 또 우리만의 컬러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컬러를 지켜서 또 우리의 갈 길 가다 보면 그 자체가 차별화가 될 것이고 경쟁력이 될 것이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심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인포테리어 대표님 IR을 들은 게 아마 한 3, 4개월 전인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도 엄청 빨리 성장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경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은 코멘토네요. 코멘토의 지표가 빠르게 급상승하게 된 그 핵심 이유와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원래 가격 정책을 전체 무조건 학생들한테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격 정책을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학생들이 방문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쓰다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쓰면은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서비스 가격 정책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이용량, 이용률 그리고 유료 전환율 그다음에 ARPP율 모든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멘토링 질문을 올리고 멘토링을 답변을 받게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지식이나 쿼라처럼 저희가 멘토링이 진행됐던 모든 콘텐츠들을 이제 오픈해서 콘텐츠 자체를 소비할 수 있게 이제 서비스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멘토링을 요청하는 거는 훨씬 더 니치한 니즈고 이제 콘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취업 고민을 해결하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니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성장을 이번에 드라이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닥 대표님. 우선은 100만 다운로드 축하드리는데 그러면 결국에 궁금한 거는 매출은 얼마인지 하고 안드로이드 언제 출시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뭐 질문 주신 거랑도 연결될 텐데 카피캣이 나오면 경쟁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만 답을 주시죠. 네, 우선 뭐 사용자 수 말씀드렸으니까 매출은 앱스토어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1달러, 1.99달러로 한국에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유추하면 될 것 같고요. 1밀리언 달러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선 카피캣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실 필름 카메라 구닥 앱이 나온 뒤로 필름 카메라 앱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만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경쟁사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거든요. 막 더 잘 나오게 더 좋게 이게 아니라 찍는 그 순간에 재밌고 사진 찍는 그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는 거여서 다른 필름 카메라 앱이랑은 경쟁 안 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경쟁사 얘기하자면 포켓몬고가 좀 그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미를 주는 사람들을 나가서 하게 하고 이런 거를 되게 배우고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언제 출시돼요? 네, 안드로이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자 한 분이고 네 분이서 다 본업이 있으셔서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업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스크루바로 갈아탈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본업 있으면서 할 것 같고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쫄보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미술학원 선생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술 하시는 분이 전업 작가가 되면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팔리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말 본인이 뭔가 금전적으로 뭐가 있으면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저희 스크루바는 뭐가 됐든 재밌는 걸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저희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론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토론은 우리 포럼의 정말 자부심이기도 하고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격이 없는 질문과 아슬아슬한 수위의 답변과 여러 가지가 오늘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우선 주제는 대한민국 창업자의 자부심과 고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직 못 읽어드린 질문은 최대한 중간중간에 연결될 때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곧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하고 야구도 월드컵이 있고 또 축구도 월드컵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인 야구 레벨은 아니잖아요. 뭐 국가대표 또는 적어도 프로팀들이신데 만약에 한국이랑 뭐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우리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한국 팀을 응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한국 팀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한국 팀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팀만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 반팔 입으면 안 돼. 뭐 운동화에 끈은 새로 매야지 이렇게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올바른 경기력을 펼칠 수가 없을 거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전 세계 다녀보면은 뭐 일본, 중국, 또 유럽, 미국의 다양한 젊은 창업자들이 자신만의 사상과 꿈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창업자들이 인구가 사실 우리 한국의 인구나 시장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내수 8천만,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전에 5천만이지만은 서울 경기권의 밀집도로 생각하면 작은 도시는 아닌데 우리 한국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디스카운트,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좀 내용을 나누고 또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 창업자들이 잘할 수 있는 자부심이 무엇인지 또 각자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생각하실 동안 또 우리 운영위원사들을 좀 제가 미리 요청드려서 한 분씩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창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불리함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달의 민족에 계시는 이헌재 실장님은 또 김봉진 대표님을 곁에서 보좌 하시면서 뭐 좀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도 될까요? 네. 굉장히 제가 창업자가 아니고 예,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이라서 창업적인 어려운 고충들을 봤을 때 사실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도 3명 저렇게 시작했어요.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직원들 스타트업으로서 좀 이제 빠른 성장들을 잘 가져오면서 옆에서 봤을 때 김봉진 대표님이 굉장히 고민했었던 거는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제 자기 성장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제 그릇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인사 문제 아니면 재무 문제 아니면 어떤 정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던질 수 있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고요. 그게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더욱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사실 많이 받았던 모습을 옆에서 뵀습니다. 직원으로서의 그 100% 태도에 네. 대한 질문 답변 잘 받았고요. 네, 제가 질문 구체해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피지업을 등록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등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될까요? 사실 그 규제가 있는데요. 피지업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오토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실제 이용자가 낸 금액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잠깐 거쳐서 실제 업주들한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일정 볼륨이 생기는 경우 금감원에 저희가 이제 피지업 등록을 하게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사실 대표자 처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성장하면서 그런 규제 안에 저희가 어떤 책임들을 가져야 되는 거, 뭐 인터넷진흥원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또 보안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성장과 함께 성장통처럼 굉장히 다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지업 등록도 하게 됐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김도현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대표님 하시는 이음 회사에 뭐 국내는 뭐 잘하고 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마 매치닷컴이 가장 큰 경쟁사일 것 같은데 매치닷컴 사장에 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 뭐 그거 규제일 수도 있고 마켓의 크기일 수도 있고 뭐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 매치닷컴이 저의 경쟁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고요. 아까 그 저희가 요 사전 미팅을 운영위원들하고 할 때 그 야놀제 김수진 대표랑 이수진 대표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요즘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역차별 얘기를 하고 규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이 활발한 걸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이나 이라크에 태어났으면 이런 것도 못했을 텐데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거를 막
뭐 왜 우리는 뭐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안 해서 이게 영어권만이어도 사실 방금 이제 김은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타컴이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서 그 매칭 서비스가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미국만 해도 그 매치닷컴의 모회사인 IAC 그룹도 상장돼서 뭐 시총이 한 5조 되고 매치 그룹이 이번에 따로 상장을 했어요. 작년에 그 매치닷컴, OK큐피드, 틴더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해도 또 한 3, 4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만 뭔가 이렇게 이제 계속 억누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데 저희 쪽도 사실 규제가 꽤 많거든요. 심하면 서비스 이름이 법인 이름과 같아야 된다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정부나 이런 정책대에서 어필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요즘 한국 스타트업들 매우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한국에 태어난 이상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조적인 한번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구태현 변호사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법률가로서 보실 때 창업가들의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행정의 스타일이라든가 혹은 법의 해석의 이런 것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창업자들이 결론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법률가로서 보시는 게 있다면 좀 의견을 주십시오. 네,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규제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사업자를 규제를 하면 행정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그 행정 목적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제도나 문화는 이 사업자를 규제하는데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 만약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자들을 직접 단속하려면 행정 리소스가 많이 드니까 손쉽게 사업자들 규제해요. 이걸 뭐 플랫폼 사업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중개사업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개사업자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중개사업이 원인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중개 과정에서 그게 부각되는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좀 본말이 전도된 거죠. 예를 들면 해킹 사고 같은 것도 그런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왜 유출을 당했냐고 막 때리잖아요. 해커가 나쁜 거예요? 유출 당한 게 나쁜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죠.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그 명예훼손 글을 잘 관리하지 않았다고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현상인 것 같고요. 이것을 뒤집으면 이제는 우리가 신뢰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과 다르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가 걱정하는 인터넷 세상이 되면 불법이 오히려 증폭될 것이다가 아니라 불법이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런 현상을 잘 오히려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신뢰를 좀 가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그 공유 경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왜 그렇게 숙박업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막았냐면 허용을 해주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행정 역량이 필요하겠어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면은 하루 종일 뭐 자가용 차로 영업하고 돌아다닐 거죠. 이걸 막으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와 나띵인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년에 90일, 하루에 3시간, 뭐 한 달에서 일주일만 매칭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게 우리가 IT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제는 오로와 나띵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선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민간 사업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기술로서 IT 기술로서 가능해졌어요. 이 부분을 잘 설득시키면 행정이 부족한 부분, 행정력이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 행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 자율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신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규제가 아니라도 되는데요. 최근 이제 블루홀 배틀그라운드가 큰 대박이 났죠. 이런 블루홀의 대박이 났는데 반면 쿠팡이나 옐로모바일은
아직은 유니콘이라고는 불리우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게임 말고도 대박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대박 스타트업을 넘어서 이미 성공하고 계시는 김봉진 대표님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소비재 산업에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과 소비재 산업을 어우르시면서 게임 말고도 대박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쿠팡도 있고 옐로우 모바일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뭐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이 업계에 있는 지 한 20년이 됐거든요. 20년 동안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창업하셨던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저희가 뭐 3세대 정도 될지 2.5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리콘밸리나 해외에 비하면은 아직은 역량이라던가 뭐 규모 면에서 좀 작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음 세대라는 게 뭐 20년, 30년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정도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다음에는 훨씬 더 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만한 기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만 따지고 봤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 메가시티들에서 봤을 때 순위 안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거의 한 1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도시이고 서울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한국에서도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개선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냥 10년 동안 혁신이 없었던 시장은 개선할 것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뭔가 변화가 없었다. 그 산업에서. 그러면 IT 기술력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력을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시장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규제 얘기하지만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과도기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단계라서 저는 큰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밀린 질문이 많지만 제가 읽는 거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시면은 아까 인테리어 업계 인포테리어 대표님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인테리어 업계 같은 경우에 또 규제에 의한 제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있었으면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촉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법의 잣대, 법리를 들이대면 우리나라 3만 개 이상의 인테리어 회사들이 전부 다 처벌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플랫폼에서는 큰 규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아주 큰 규제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제약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기업 건설업에 맞춰진 그 법을 소규모 인테리어에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이 좀 많아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성함은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입법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포럼에서도 그런 규제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다 그러면 KSF 즉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내부에서 선배 기업이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거나 연계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가능성이 있을까?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종 이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사례만 하더라도 장영근 브리즘 대표가 아마 지지난 모임에서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자가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또 오늘도 발표하시는 동안에 저도 몇 팀을 보면서 어느 VC에게 또 어느 제가 좋은 선배에게 연결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내에서 김도연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VC 투자 트랙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VC를 모셔서 더 전문적인 IR을 진행하고 연결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병규 의장님이 정부 부처로 가게 된 일이 국내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라고 나왔는데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너무 크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R 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등록은 하셨는지요? 또 아이디어 보호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등록 절차 시간은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요? 또 특허 서비스는 어떻게 확보하셨는지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내에서
전문 변호사분들과 변리사분들께서 많이 자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자문을 받으시길 바라고, 저는 예전에 잠깐 변리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허도 특허지만은 특허보다 중요한 거는 도메인과 상표, 특히 그중에서 상표 등록이 꼭 되셔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로 하시려면은 글로벌에 맞는 그 상표 출원, 거기다 뭐 PCT 출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법률 자문단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규제가 많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규제로 인해서 회사의 프로세스나 의사결정이 바뀐 적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례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보안 관련 투자를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우아한 형제들은 PG업을 등록하셨지만은 그에 대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규제 때문에 내가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이 바뀌었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면은 ISMS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배달의 민족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받았는데 이거 받는 비용이 상당히 커요.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개발 인력이 2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업에서는 힘든 상황 중에 하나죠. 하지만 또 이제 그걸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규제와 그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자금융업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온라인 모바일상의 결제가 다 이루어질 텐데 피지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현재로는 전자금융업이라는 어떤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일정 비율 이상 안 되면 안 되고요. 매출액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굉장히 까다로워서 한국의 100개 기업 정도만 지금 허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지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이 구조를 다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가지고 그 변경하는 리소스와 인력과 비용이 또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규제 사항도 있고요. 또 뭐 아까 이제 김봉진 대표님께서 에어비앤비는 되고 야놀자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재작년부터 많이 걸었죠. 근데 한국은 공유 경제가 일어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이를테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가 남는 방을 일반 사람들에게 쉐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숙박업의 불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숙박업을 상업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쉐어하는 행동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왜 규제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에어비앤비는 한국의 법인이 있지 않고 외국 기업이라서 플랫폼에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방을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규제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공자를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작업도 힘들고, 그리고 그 인력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국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플랫폼에게만 제재를 가하면은 어떤 규제에 대해서 성과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한 1,500개까지 늘렸었는데 그 중에 게스트하우스 허가가 된 곳은 한국에서 한 20%밖에 안 돼요. 1,500개 정도를 늘렸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게스트하우스 허가 받지 않은 곳이 5개가 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 5개 업체를 부랴부랴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준의 기업과 국내 기업의 어떤 역차별적 규제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유 숙박을 하고 싶어도 저희 사업자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그 공유 숙박을 저희 나라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역차별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 규제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아까 김도현 대표님, EM의 김도현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뭐 이라크나 아니면은 북한 혹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의 디딤돌로서 많은 이제 정부 관계자라든지 국민 여러분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순간 그 규제가 하나하나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정부부터 창업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차원에서 발굴만 하지 말고 발굴된 규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정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피드백이 오지는 않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 협회, 우리 포럼의 사무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그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한 정책 자문단의 의원님들도 직접 모셔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우리 포럼의 활동의 시간이 누적될수록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또 트래킹해서 결산하는 것들이 계속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수비에 대한 얘기했으면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뭐 이라크까지 내려갈 건 없고요.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혹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또 여러 가지 우수한 교육열, 개발자분들의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례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박정선 대표님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사업을 런칭하셨는데 축구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실은 축구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 기업이 아직 많지 않고 또 한국이 축구 상당한 열기와 시장에 대해서의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성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B2C 서비스로 런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주시고 특히 뭐 일본에서나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팀12의 박정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수들의 어떤 성장과 성공을 돕는 이런 서비스고요. 최근에 그 존폴팀 플레이어라는 앱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 앱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선수들이 경기에 뛴 영상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다음 날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영상과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7월 8월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스페인 말라가 이런 해외 팀에서도 저희들에게 영상을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분석과 편집, 멘토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한국의 창업자로서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 투자 받으시는 얘기도 좀 해주시면 될까요? 글쎄요, 뭐 저희들은 이제 축구하면 아무래도 모든 이런 축구 관련된 기술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규제는 아니지만 메이드 인 유럽이 좀 그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나라는 작지만 축구만큼은 좀 잘하는 나라라서 조금 더 저희들이 강점의 IT 기술을 활용해서 축구를 좀 더 폼나게 하고 또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덴츠가 투자하셨죠? 예, 저는 이제 회사의 맨 초기에 그 일본의 덴츠라는 회사에서 20%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일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프로 구단도 있는지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선수 분석 프로그램 말고 또 이제 프로팀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주 프로팀들이 경기가 벌어지면 그 지난주에 했던 우리 팀에 대한 경기 분석 그리고 다음 주에 붙게 되는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 봄에 그 프로팀 런칭을 해서 지금 일본의 카시와 레이솔 같은 뭐 두세 개 팀들이 저희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본 팀들이 굳이 한국 기업의 서비스를 사는 이유는 덴츠가 로컬라이징을 잘해서 판매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본에 그런 서비스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서비스가 일본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가장 그 강점은 기존에 한 10몇 년 동안 써왔던 이제 데이터 분석 모델들하고는 좀 다른 조금 더 저희 나름대로 빌드업 6라고 하는 좀 더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통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팀들의 코칭 스텝이 하나의 이제 승리의 법칙을 찾기 위한 선택지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좀 그 만족스럽게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부 때 발표하셨던 그 구닥의 대표님께 제가 꼭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어제 새벽에 100만 명의 회원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 해외 사용자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뭐 그것도 심지어는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사이드로 하셨는데 어느 날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발생하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대부분 한국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태국 이렇게 해서 동남아권에서 지금 순위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아시아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사실 자는 동안 이렇게 순위가 안 올라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막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목표가 100만 다운로드인데 이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사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규제 관련해서 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유료 앱을 처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죠? 네. 저희 대기업에서 구닥 프로모션 코드나 이런 거를 아예 볼륨 펄처스로 이렇게 사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제안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되게 답답한 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능한데 한국만 그게 안 돼요. 한국이 아예 볼륨 펄처스가 되는 게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걸 계속 어떻게 하면 컨택해서 풀어볼지 해서 계속 애플 측에다 본사에도 여쭤보고 막 이러는데, 그냥 계속 들어오는 답변은 한국은 그냥 그게 이렇게 막혀 있다 이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사고 싶다는 분도 계속 사고 싶어 하시고 저희도 계속 팔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게 웬만한 나라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생각나시면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법인을 등록하여 역으로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향, 즉 규제를 우회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또 역차별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신지, 현실성이 있는지 우선 구 대표님의 답변을 좀 먼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누군지 추적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해외에서 있다고 해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고 또 운영 주체가 한국인이잖아요. 인적 관할은 여전히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현행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추적해서 부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속지 관할이라고 하는데, 우버의 트래비스 켈런이 우리나라에서 우버 X 하시다가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형사 재판 받고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궐석 재판으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지 특정이 되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형사 기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법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을 세운다고 하면 해외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국내에서 하는 걸로 우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대해서 또 추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만약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법이 적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저희가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잘 자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나 이라크도 아니고 여기서 만드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관련해서 글로벌 전략에 대한 것인데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 큰 마켓이 열릴 텐데, 실제 해외 서비스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첫 번째 회사는 국내용 사업이었지만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일본,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홍콩 통해서 중국 본토, 그다음에 지금 라틴, 인도에도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도움은 되죠. 기자분이 계셔서 제가 좀 예민하게 말하기 힘든데, 리더가 글로벌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꼭 글로벌 창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창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큰 어려운 것은 내가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에게 과연 꿈과 비전을 설명해 주거나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시킬 만한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라고 어려운 점이라도 보여지는데, 이것을 가장 못하는 이유는 저나 혹은 여기서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 창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김연아 선수나 류현진 선수나 박찬호 선수나 개인 단위로 우리 한국의 분들이 우수하게 성공하신 케이스는 많습니다. 음악의 연주자라던가. 근데 한국인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임명직 유엔의 사무총장 말고요. 내가 조직을 내가 만들어서 글로벌로 성공한 케이스는 극히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없진 않겠지만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의 지금 역사가 짧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한 글로벌 패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한 1960년대 70년대만 하면은 그래서 어떤 뭐 글로벌 15개 나라가 모이는 저녁 파티가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한국 사람은 거기에 파티에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너도 한번 밥 먹어봐. 근데 우리 서양식 먹거든 스파게티 먹거든 그냥 먹어볼래 했더니 되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주 또 놀러 와 했다가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뭐 G20인가요? 뭐 그런 행사도 개최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나마 그런 행사를 올거나이즈할 수 있는 정도 레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창업자의 레벨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적인 그런 전체적인 노하우의 집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제국주의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창업자들이 이제 요 젊은 세대에서 그거를 해보려는 지금 도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은 제 구닥의 대표님께서 아직은 한국이나 아시아가 중심으로 하시니까 그거는 뭐 좀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표하신 어메이저라는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유저의 90% 이상이 다 해외에서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은 서울에 와 있는 유학생들만 하더라도 거의 전 세계 서비스의 커버가 다 될 정도로 우리 서울의 이런 인력 풀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석사, 박사급들의 아주 우수한 인력 그리고 특히 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초빙할 때보다도 주거 비용을 먼저 투자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있고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 되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채용할 때 E7 비자의 그 한계, 즉 한국인의 정직원 수의 20%에 해당하는 그 쿼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TO가.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석사, 박사급의 대학원 유학생들은 학교의 교수님의 허가만 있으면 그 TO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앉은 자리에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걸 강하게 저는 늘 권유드리는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도 사실은 첫 번째 사업은 뭐 어떻게 운이 좋았지만은 두 번째 사업하기 전에 영어 전혀 못했거든요. 중국어, 일본어는 아예 못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도 하면서 뭐 이렇게 글로벌 그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다 저희 회사에 머물고 간 외국인 직원들이 저를 가르쳐 준 겁니다. 회사 일도 하면서 저한테 글로벌 역량도 주고 그리고 사실은 언어를 넘어서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홈페이지의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든가 그런 아주 부분에 불구하고요. 또 해외 VC가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혹은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투자를 지금 할 건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체크하는 걸 서클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걔들이 매일 와서 서클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회사에 조금만 여윳돈이 있으시면 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네이티브 영어 스피커 한 명부터 옆에 두시고 고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아니면은 뭐 영어권 그다음에 중국어, 뭐 일본 이렇게 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 옵션이 지금은 그거는 뭐 당장 가능하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 대부분인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기엔 작은 돈이라 결국에 질문의 포인트는 초기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혹시 여기다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나는 초기에 사업 자금을 어떻게 모았다, 혹은 이렇게 모으고 있다. 우선 여기 성공 사례 계신데 보맵의 우리 김옥균 부대표님 초기에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래서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인슈어테크 보맵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김옥균 부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답할 그건 아닌데 처음에 사업 초기 자금은 아마 대부분 창업자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시작할 텐데 6개월이면 아마 거의 바닥이 날 거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사업을 해서 그 시간을 벌어서 열심히 피보팅하거나 다시 개발을 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단계가 있고 아니면 그때 정말 날개 없는 천사를 만나서 엔젤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그 정부 사업들은 굉장히 페이퍼웍도 많고 모든 리소스들이 그쪽에 투여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진척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은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는데 되더라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렇지만 할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있어서 자기 회사와 맞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선도벤처 연계 사업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또 정말 엔젤 투자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엔젤 투자분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만나게 되면 정말 서비스 발전에만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정말 그 절박한 마음으로 굉장히 급 디벨롭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기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1년을 생각하고 창업 자금을 이제 지원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나 해서 운영을 결심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돈을 안 써서 1년을 그냥 가겠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이제 둘 다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리소스들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서 꼭 유사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방금 오셨습니다. 브리즘의 장영근 대표님이 바로 여기서 엔젤 투자를 받으신 분인데 질문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초기에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우선은 그 장 대표님은 두 가지 다 겪고 계시는데 초기부터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매출을 만들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엔젤 투자를 받으셨는데 그에 대한 뒷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은 어떻게 만났는지요? 그다음에 엔젤은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브리즘의 장영근입니다. 일단은 고객은 저희는 처음에는 B2B 위주로 영업을 했는데 일단 제가 아는 지인과 저희 뭐 부모님이 아는 지인과 지인 네트워크를 총 동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간접적으로 저희 고객이 마케팅 기획사랑 겹친다고 봐서 마케팅 기획사 쪽도 컨택을 해서 그쪽과 제휴를 해서 고객을 얻는 방식으로 나갔고 그리고 자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는 그 법인 설립 이전에 그 정부 지원금을 운 좋게도 지급받아서 이제 그걸로 법인 설립하고 이제 초기 그 뭐 사무실도 1년간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초기 법인을 세우고 이제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제 그 다음 구체화 됐을 때 이제 저희 개인 돈을 어느 정도 부은 상태에서 엔젤 투자를 받게 돼서 저희는 뭐 자금 같은 경우는 되게 운 좋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이 제도에 의한 규제 말고도 대기업의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와 있습니다. 직접 대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던 우리 착한텔레콤의 박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텃세나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매일매일 겪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면 그 규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입니다.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뭐 법률적인 울타리,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겠다. 그러한 것들이 지난 고도 성장 환경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걸 저희가 또 당연스럽게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뭐 스타트업 환경이나 조성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구는 100만 명인데 우리는 10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없습니다. 정말 없고요. 그래서 여기 뭐 김봉진 대표님, 뭐 야놀자, 뭐 이수진 대표님 다 계시지만 면밀하게 우리 그 지금 성공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보시면 초기에 첫 번째는 대기업이 안 하는 거를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기업이 하기에는 조금 그래.
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음식 찌라시, 모텔 중개 플랫폼. 삼성, LG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산업화를 시킨 거고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성장한 거고요. 저희가 화이트 마켓, 블랙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마켓은 합법, 블랙 마켓은 불법인데 중간에 있는 그레이 마켓에서 저희가 계속 성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중고폰이나 리퍼폰 유통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IT 유통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 안 할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어차피 맞서면 집니다. 피해야 되고요. 저도 대기업 생활 10년 했지만 제가 아는 대기업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다양한 형태로 괴롭힐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길 자신 없으면 피해야 되고요. 반면에 최근에 또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 P2P 하는 이제 어니스트 펀드라는 회사가 내부 인테리어 한다라고 해가지고 책상 32개를 제가 입양해 왔는데요. 예, 왜냐하면 잘 되는 회사의 그런 가구를 또 갖고 와야 좋습니다. 예. 또 가서 갖고 와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에 그 본부장님이 아시는 분이라서 설명을 들었는데 본인들이 기존 금융권, 은행, 증권, 캐피탈, 뭐 투자 자문회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속도밖에 없습니다. 큰 물고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속도밖에 없고요. 그 큰 물고기를 조금씩 뜯어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시장 캐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시장 빨리 먹고 울타리 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또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 견제가 들어올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많아서 사업 못해요. 사실은 핑계일 수 있는데요. 엄연한 현실이고 환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환경입니다. 환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실은 이 앞에 계시는 플러스 대표님 꼭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오늘 또 시리얼 앙트프리너시고 또 지금 크게 성장하고 계시고 또 해외 경쟁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에 대한 경영 전략이나 혹은 규제에 대한 건 어떻게 푸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우버가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 어떤 미디어에서는 짝퉁이 된 원조라고 그 기사를 쓰시기도 하셨던데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작년 5월에 만들었던 서비스 모델의 스킴을 거의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되게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비스를 시작했었을 때 참고했던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의 모델을 또 다시 참조를 하는 이런 순환 참조의 세상에 도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역할에는 결정적으로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규제 이야기를 하시면 규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그 일부 사회 보셨던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랑 저는 지금 행정지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행정지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법에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규정이 없거나 아니면 법상에 굉장히 심플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법리상의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그런 것들을 이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뭐 확인이 덜 됐다든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어떤 법률적 조치가 아닌 공문, 면담, 전화, 메일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법리상으로 다툴 여지도 있고 굉장히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들고 들어갔었을 때 그 이후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이 합법이라는 법리 규정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96년에 입법됐고 그 이후에 수차례 법률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 법률의 내용은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적외군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50년이 넘은 법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법률은 쭉 이어져 왔고요. 이 법률에는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자율주행이나 이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법률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저희가 어떻게 먹을거리들을 준비하고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1960년대에 만들어져 있는 낡은 법률의 틀 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요. 하와이에서는 동전을 귀나 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법이래요. 근데 이 법이 도입된 이유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하와이가 편입이 됐었을 때 하와이는 왕국이었는데요. 당시 하와이 왕국에서 발행한 금화에 그 임금, 그러니까 왕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왕을 모독하면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해 놓은 거죠. 근데 이 법률들은 일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법이 하와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런 법률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사회의 미래의 발전과 도약을 옥죄고 있는 그런 기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와 과거와 싸우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저도 이제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런 틀 안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런 성장을 도모하면 피해를 입는 산업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규제를 막는다고 해서 그 피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늦추는 것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택시와 관련된 교통시장만 보더라도 택시가 서울시에 과공급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택시를 감차하려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업에는 저희 서울 시민의 세금이 대당 서울시 예산으로만 3천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감차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약 2만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겪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했다면 아마 택시를 감차하는데 대당 3천만 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혁신은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이 동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반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동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감수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저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반 혁신이 결국은 이런 규제나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어떤 그런 접점에서의 부담들을 저희가 모두 좀 같이 함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업계에 굉장히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우버가 제가 보기에도 다소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충돌들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저희는 그것들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서 몇 분의 운영위원들이 사인을 했고 그 선언들을 보면 가족 경영하지 않겠다, 세금 성실하게 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봉진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그런 선언이 아무 의미가 없는 스타트업 포럼 2주년 기념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동감이 되고요. 조금만 말씀을 더 덧붙여드리면 여러분 중국의 법과 한국의 법의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MBA 했거든요. 중국의 법과 한국의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라 중국 법의 정통가 전문가로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신데 경희대학교의 강효백 중국법 교수님이 늘 주장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법의 시스템과 한국 법의 가장 큰 시스템은 중국 법 시스템은 입법부가 힘이 강하고 한국은 사법부가 힘이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힘이 그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한국은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 같은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검사, 판사로 가서 법의 규정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쪽에 똑똑한 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모양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를 들여다보고 아 이런 것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네.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네라고 법을 만드는 그 입법부에 똑똑한 사람들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인데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포럼이 정책 자문단도 모셔서 이렇게 어렵게 조율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그 위원으로 위촉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그 환경 생태계, 창업에 대한 환경 생태계에 더욱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과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 그 운영위원회로 포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시면 즉시 보내주시고 저희가 내용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회사의 특정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가지고 있는 어젠다나 사회의 가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더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해드리지 못하는 건 양해를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나오시면 가장 큰 좋은 거는 성공한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고 계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원더스입니다. 원더스의 김창수 대표님 지금 뒤에 오셨는데 제가 최근에 동아일보 비즈니스 리뷰에도 소개하게 했었습니다. 원더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지금 엄청나게 그 속도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전략이 무섭게까지 느껴지는데 대표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원더스가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소개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원더스의 김창수입니다. 작년 처음 할 때 제가 피치했던 기억이 있고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글쎄요,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뭐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안으로 보면 많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그 서울 시내 5,000원 퀵 서비스 단일화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일단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퀵 서비스 기사님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기업의 우리 원더스의 기업 가치는 기사님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기사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대우해 드릴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사님들이 많이 내시고요. 그다음에 기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를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지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지금 추석 배송이 가장 지금 바쁜 시기인데 요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임원진들하고 그다음에 기사님들하고 다 같이 운영 회의를 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운영 회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임원진들이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 다 주재를 했거든요. 근데 추석이 끝나고 나서는 기사님들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문제점도 내시고 해결책도 내시고 저희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돈을 벌어주시는 분들이 결국은 기사님들이신데 저희가 뭐 투자 유치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가서는 회사 앞으로의 비전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사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기사님들한테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도 앞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회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기사님들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을 더 많이 배려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뭐 회사 지금까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빨리 성장했다기보다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 마련되어 있는 네트워킹 장소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